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웜의 신박 본방송이 댓글이 2048개 지금 달려 있어서 이 웜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걱정이 됐습니다. 일단 웜의 소통 한 2-30분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읽어보기 전에 저희 고객분이 그 이메일을 길게 보내오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아서 방송으로 답변 드릴게요. 최슬리 투자자분 대홍보 집중 및 일임 계좌 소통 운용 소홀에 대한 제언과 공식 답변 요청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내용이 왔을 때 이분은 틀림없이 최근 3개월에 아마 들어오신 고객일 거다라고 싶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역시나 6월 달에 들어오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3년 전에도 그랬고 일임을 맡기고 한 2-3개월 사이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손실이 나 있을 때 10%대 손실입니다. 손실이 나 있을 때 이 변동성에 또 제가 주식은 성격 급한 분들은 절대 주식 못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이 픽스드 인컴 3%짜리는 확정 금리니까 넣어놓고 당연히 이제 1년 지나면 확정금리를 받는데 픽스드 인컴에 익숙해져 계시던 분들이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들어올 때부터 과열 국면에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6월 7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 고객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죠? 10년 코스피 차트랑 RSI 차트랑 그거 보여드리면서 죄송한데, 이 과열일 때 잘못 오셨다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열은 어떤 과열인지 설명을 드리고, 과거 21년도 5월 달처럼, 비슷한 모습의 과열이 나왔을 때 그때는 자금을 안 받았다가 지금 자금을 받는 이유는 그때 안 받고 저희 고객들 다 현금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혼자 주식하다가 더 크게 터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터지더라도 우리가 터지는 게 낫고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당분간 10월 달까지는 수익 안 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작년 10월 말에 저희한테 맡겼다가 11월 말 한 달 딱 되는 시점에서 이 마이너스 3% 난 거 이거 어떡할 거냐. 고객 설명회 끝났을 때 그 마이너스 3% 난 걸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남아서 이제 따지신 분 계셨대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요 표를 프린트해서 보여드리죠. 요때 2016년, 17년 제일 위에가 RSI거든요. 코스피 주봉 차트 RSI. 자, 지금은 과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신호등하고 똑같았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2018년도에 1월 달에 고점 치고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과열입니다. 그래서 요때 1월 달부터 저희가 자금 안 받습니다 하고, 5월 달에 저희 고객분들 주식 다 팔고, 그랬더니 1년 지나서, 자, 이제 여기 2600에서 주식 해도 됩니다 했더니,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드렸더니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한 분만 현금 그대로 들고 계셨고 다 따로 주식하고 딴 데 맡기고 막 21년 11월 달에도 보면 무슨 액티브 ETF 뭐 설정해서 나오고 전부 다
예, 따로 주식하다가 다 터지신 거죠. 최근에 이제 여기 6월 달에 오신 분들,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예, 지금도 과열인데, 희한하게 시장이 과열일 때, 그리고 지금은 아주 과열인데, 하여튼 과열일 때 많이 오시고, 아주 과열일 때 아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보내신 분도, 예, 이 아주 과열일 때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잘못 오셨다 했죠. 잘못 오셨는데 자금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터져도 저희가 터지는 게 낫고, 그리고 저희가 터지면 저희를 욕하시면 된다고. 예, 부부 싸움 하시면서 내가 그때 팔라 그랬지 뭐 댓글이나 사실은 이메일 받아보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상상이 되는데, 내가 팔라 그랬잖아 뭐 이런 부부싸움 하시는 것보다 우리한테 아유 최슬리가 좀 여기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그런 컴플레인은 저희한테 오히려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왔고, 네, 지금 10%대의 손실, 어제까지 딱 보니까 10% 딱 손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그겁니다. 요지는 최슬리가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부터 각종 매체 출연, 인턴십 프로그램, 웜의 신박, 댓글 소통 방송 등 대외 미디어 활동과 채널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독자 확보 및 대중 홍보에는 매일 막대한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정작 거액을 맡긴 일임 고객과 이 소통은 사실상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랑 일임 고객 소통 채널의 뭐 구축을 왜 안 하냐 뭐 등등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방송이 돈 벌자고 하면 절대 못 한다고. 주변에 그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이미 유명해져 있는 분들이 따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돈이 안 되고요. 이거는 저희 고객, 그리고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최민턴 분들, 그리고 돈이 안 돼서 일임이나 랩을 맡길 자금이 안 돼서 어디 가서 주식을 좀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고급진 자문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일임을 맡길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이 최슬리 TV의 제1목적은 저희 고객과 앞으로 저희 고객이 되실 분들하고의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궁금하실 거니까.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지고 계엄 사태가 터지고 트럼프가 무슨 말 하고 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내 계좌의 운용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침 회의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웜의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물어보시기 전에 뭐든지 먼저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월간 전망 뭐 이런 것도, 월간 전망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월간 전망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월간 전망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일임 고객이나 랩 고객하고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궁금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내 돈이 깨지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 자산이라서 그죠? 예, 평가손이 났다가 또 엄청난 평가 이익이 난 것처럼 보였다가, 그런 와중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거고, 이 주식이라는 게 이 본질이 뭔지 모르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게 뻔하고 불안하실 게 뻔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소통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했었으면 훨씬 빠르게 3, 40만 훨씬 빠르게 구독자가 늘렸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저희 고객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면 5년 정도 되면 그냥 꾸준히 저희 5년 정도 넘으신 고객분들만 저희 회사의 주주로 다 들어오시라고 하고, 지금 운영사 자문사 하는 거는 다 반납할 생각입니다. 그게 워런 버핏도 그랬어요. 워런 버핏도 옛날에 고객 자금 운영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놨대요. 나는 그 계약서에다가 나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의무가 없다. 그런 말을 적어 놓으셨다고 하길래, 워런 버핏조차도 남의 돈 자금 운용할 때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런 저희 고객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채슬리 TV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별주본전도 보세요. 별주본전도 그렇게 많은 우리 채밀턴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를 공부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를 공부시켜주고 저희 고객분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함께하고 있는 채밀턴 분들, 그죠? 주말에도 일주일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딱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특징주가 뭔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방송을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저는 인턴십 프로그램 금융무사 10만 명 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객 자금이나 운용하지 뭘 그런 걸 하려고 해. 네, 우리 사회에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 사회의 덕을 많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에 안 태어나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사회의 그 인프라의 덕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탄 배달하고, 어떤 분들은 주말에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아침에 솔트님이나 세실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주차 봉사하는 느낌이에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침에 입장하시는 분들 일일이 이름 불러주시면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분들은 참 주차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로 보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내 계좌 운영하는 데 더 집중을 하지 않냐. 네, 그 부분에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간 전망 자료 적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직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회의도 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에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라는 걸 떳떳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운영사들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전 직원이 다 함께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시킨다고, 강제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러죠. 우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하는 것도 어서와 함께 하는 거, 저희 직원들한테 어차피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프로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걸 갖다가 투자자 분들한테 진심으로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선순환이 되는 게, 우리가 과외를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그냥 이해하는 거라, 내가 이해를 하고 누굴 가르쳐 주는 거라,
누굴 가르쳐 주려면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는 3이면 이해가 된다 해도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면 10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한 거를 함께 나누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역시나 참 좋은 일을 하니까 역시 좋은 반대급부가 생기는구나. 그러는데 저희 이 이메일을 서로 공유하면서도 다 하는 얘기가 지금 1년 지난 고객분들 중에 이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나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거치면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운용사에 넣어놓는 것보다 결국 2, 3년 지나고 나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1년 된 고객분들 저희들한테 되게 감사해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최근에 7월 달부터 이제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한 2달 동안에는 그전만 하더라도 아마 저희 이 채슬리 TV의 댓글에 랩 고객이든 1임 고객이든 너무나 이제 많은 감사의 댓글들 보면서 그래? 나도 저기 맡겨볼까? 하고 오셨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이 과열인 시장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역시나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저희 찾아오셔서 다행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래도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사고 이 손절매의 원칙 막 이런 거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웜의 신박이나 이런 데서 수없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손절할 주식은 사는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샀다가 지금 이 주식보다는 이 주식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교체 매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9,300에서 40% 빠지는 와중에 왜 지금 10%, 20%, 40% 이렇게 나는 손실난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안 하냐. 뭔가 그 회사만의 문제로 빠지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왜 수급을 다 빨아갔죠? 이거 종목 들고 있느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2배짜리로 들어가는 게 더 빨리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까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죠? 밑에 마이너스 나 있는 거 막 팔고 2배짜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뭔가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옮겨가면서 이쪽은 거품을 만들고 이쪽은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왜 밑에서 이런 주식은 손절 안 하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한 번씩 오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웜의 소통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따로 이분한테는 따로 회신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 이를 견디지 못하면 주식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말로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자 성향 미달로 치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요.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릅니다. 저희가 똑같이 운영을 해도 공포스러울 때 들어오신 분들, 특히나 24년도에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이번에 뭐 되게 큰 수익이 나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그러죠. 24년 10월이면 정말 국장 탈출 진흥순. 그럴 때 저희를 믿고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믿고 저희를 믿고 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시장 뭐 9천 가면서
올해도 뭐 120% 수익 났고 작년에도 75% 수익 났고 국내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밋빛 전망 속에 그러면 수익률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가 막히게 위에서 꼭지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했었더라면 하고 저도 후회합니다. 저도 여기서 다 날리고 이번에 5,200 갔을 때 그 패닉에서 딱 들어가고 그랬었더라면 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앞으로도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과열일 때 좀 주식 덜 사고 최근에 오신 분들 저희가 6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그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셨어요. 왜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이런 주식 사냐고 그런 분도 계셨고 저희 오래된 고객분이심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아주 정중하게 박전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맞지 않냐고 포트폴리오를 좀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몰아가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운용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웜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해드리잖아요. 특히나 그런 시장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웜의 소통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또한 이게 뭐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뭐 방송 컨텐츠에 매진하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관련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가 들어 이메일 남깁니다 했는데 저도 깊은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대미디어 활동과 채널 홍보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대미디어 활동과 채널 홍보에 엄청난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저한테 뭐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연락 오면 죄송하다고. 죄송한데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딱 2번만 나가겠습니다. 웬만하면 장중 방송은 장중에는 저희가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슬리를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안개 속에 갇혔을 때 그때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근데 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게요. 타이거 ETF 행사가 있어서 어제 저녁에 이제 갔더니 웬만한 경제 유튜브들 다 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는 보면,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바람잡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 유튜버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는 보면 경제방송이나 이런 것도 봐도 뭔 테마주 그죠? 테마주 그런 거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코스닥 들어가서 중소형주나 매매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주식 잘 모르고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꼬드겨서 잡주로 작전하는 놈들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그런 꾼들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참 많이 건전해졌다. 건전해졌지만 우리나라 이 대형주를 비롯해서
주식이라는 게 워낙 이제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포모 현상도 아직까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 역할을 아직 못하는 부분, 그 대신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는 또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죠? 소액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죠. 되게 많이 선진화되고 건전화됐습니다. 예, 그런 게 제가 어제 주변에 뭐 3프로 TV에서 나온 분들도 있고 뭐 여기저기 김 작가도 와 있고 단태 강 작가를 비롯해서 많았습니다.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전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수준을 그래도 많이 올려놨다. 그러면서 약간 뿌듯했었어요. 제가 최밀턴 부장님들한테도 얘기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네, 연탄 배달 저는 주말에 연탄 배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탄 배달하는 것보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팔아가지고 핸드폰 팔아가지고 달러 벌어오는 거나 금융으로 해외 주식 이런 거 주식 잘해가지고 막대한 금융 수익을 매매 차익 투자 수익을 얻어오는 거나 그죠? 그 똑같은 달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금융 강국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저도 공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면서 이런 별주부전 이런 것도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디어 활동과 채널 홍보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이게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런 거 할 수가 없고요. 채널 홍보나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댓글이 2,000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 일임하다가 난 손실을 작년 말부터 채슬리 인턴하면서 다 회복했습니다. 채슬리 MP 보고 과감하게 사야 할 때 살 수 있었고 떨어져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또 투자자들의 적성에 따라서 또 이 감이 좋으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 대단하시네요. 인턴 하시면서 손실 다 회복하셨다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5년 동안 주식하면서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소소한 수익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남편 차도 바꿔주고 중고지만 아파트 융자도 조금 갚았습니다. 차를 바꿔줬는데 중고지만 바꿔줬고 아파트 융자도 조금 받고 늘 잘 듣고 좋아요만 몇 년 동안 누르고 있는데 오늘 처음 댓글 받아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게 이 주식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막 계좌 쳐다보면서 이 변동성에 의해서 내게 아닌 수익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내게 손실이 아닌데 마이너스 넣은 거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뭐 그게 아니라 그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예금 넣어놓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금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조금 재수 좋으면 그 내게 아니어야 하는 그 거품이 났을 때 큰 수익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더 갈 것 같은데 이걸 팔아야 되다니 너무 아까워하고 팔았는데 그게 고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 복이에요, 복. 틱만 하다가 수줍게 출첵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많아지셨습니다. 못
아빠가 주식하려는 사람이 이 정도 유튜브는 봐야지라는 말을 듣고 올해 초부터 채슬리 TV를 일주일에 5, 6일은 꼭 들었어도 출첵도 댓글도 처음 하신다고요. 듣다 보니 뉴스보다 웜의 심박이 저에게는 자식이 출타할 때 부모님이 차 조심하고 몸 조심해라는 부모님의 애틋한 당부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당부 말씀을 듣고 싶어 출첵했습니다. 저는 7학년 7반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겸 무언가 할 것을 찾다가 주식으로 결정해서 2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정신없는 장에서도 잘 견뎌냈네요. 원금 손실 없이 잘 버텨냈네요. 잘하셨습니다. 7학년 7반이신데도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보다는 20살이나 젊으십니다. 20살이나. 가끔 듣곤 했는데 매일 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전 70세가 넘어서 컴퓨터나 댓글에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출석해 보려 합니다. 치맥 모임은 힘들지만 열심히 출석해 볼 생각입니다. 청각을 잃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듣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좋아요와 출석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저로서는 주식시장의 친구와도 같아요. 네. 우리 모멘텀 76님이 평화님 멋진 인생 선배님이십니다. 라고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채슬리가 정년퇴직 이후 저의 삶의 길잡이가 됐어요. 믿고 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불이지만 빨간불 기대하며 오늘 처음으로 댓글 남겨요 하셨습니다. 저도 57세인데 지난 6월 처음 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나락갔다가 겨우 정신 차렸네요. 유튜브 여기저기 돌다가 웜의 심박이 와다 잘 듣고 힘을 내어 봅니다. 작년 9월부터 채슬리 구독했는데 처음 댓글 답니다. 덕분에 마음 공부, 인생 공부,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불안한 마음 잠재우고 TV 안 보고 평가손은 마이너스이지만 그래도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와. 주식은 늘 제 일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주식으로 거금을 날리고 시리에 빠진 모습에 애미인 제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2달째 공부 중입니다. 매수 매도 버튼도 헷갈리던 준인이었는데 대표님의 책 2권 읽고 채슬리 TV 별주부죠 모닝브리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진짜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 우리 어머님들이 참 대단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의 어머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참 대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들의 주식 거금 날린 거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그 나이 때 오히려 거금처럼 보이는 그 금액을 날려서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나중에 또 주식을 나중에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사업으로나 아니면 열심히 모아서 번 돈을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날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날린 게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니미를 깜짝 놀랐네. 쌍욕 나갈 뻔했네. 네. 스트레스 만땅인데 이따구 식으로 순간 혈압 오르게 만드네. 아마 제목 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이제 신문기사 쭉 이렇게 스크랩 하다가 닷컴 버블처럼 터진다. 섬뜩한 경고 난리. 그러면서 삼전 닉스 주주 뭐 개미 뭐 초비상 뭐 이렇게 그 신문 기사가 그대로 났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기사를 가져와서요. 진짜 이 닷컴 버블처럼 터진다고 누가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쭉 읽으면서 ECB가
올렸고, 그러면서 제가 99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닷컴 때처럼 버블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닷컴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PC, 예, 퍼스널 컴퓨터 혁명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고. 예, 그래서 예, 이런 제목이 나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립니다. 아마 썸네일 보고 예, 쌍욕하실 뻔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썸네일 제목을 조금 신문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스무딩해서 예, 올리자고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진짜 제목만 보고 놀라신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치맥 파티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 국민이 다 참석하고 싶어 했던요. 치맥 파티를 시작으로 천천히 체슬리 마라톤 대회, 체슬리 연말 봉사 활동도 기획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급떠올랐습니다. 네.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일이라고 하면 네, 좋은 일이다 하면 할까 말까 하다가 몸은 힘들어도 그래 하자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우리 탑밴드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금요일날 이 별주부전 토요일날 이 자료 준비하면서 금요일 오후부터 막 스트레스가 자료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의 뭐 밤잠 못 자면서 그 자료 만들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노마드의 투자 레터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제이크가 이제는 자선 사업을 위한 펀드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 보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you will find your life is just beginning. 네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 투자 레터에 워런 버핏의 그 간단한 답신을 보면서 Your life is just beginning. 인생이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나의 가족, 그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 나중에 잘 되고 그죠? 우리 아들, 딸까지 뭐 그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Your life is just beginning.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좀 더 오래전에 제가 깨닫긴 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EBS 다큐였던 것 같은데요. KBS였습니다. 12월 25일 날 방영됐었다. 천상의 엄마 마리아 수녀. 예, 그 영상을 보고 그 마지막에 큰 수녀님이 마지막 인터뷰가 정말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수녀님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수녀 하실 겁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저한테도 누가 다시 태어나도 펀드 매니저 할 거냐 하면 저는 이 직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시 할 거거든요. 근데 수녀님의 생활은 정말 이 헌신과 봉사잖아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그래서 과연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 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수녀가 안 됐으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근데 아니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뭐 내 가족들 돌보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워런 버핏 말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러면서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게 여러 가지, 네, 뭐 불교라든지, 뭐 성당, 뭐 크리스찬 다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많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한번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 탑엔더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면서 공부를,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근데 그 공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한 5만 명이 하여튼 보시거든요. 이 5만 명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어떤 분은 그 탑엔드님이 아니면 우리 버거님이나 클레어님이나 우리 임감독이 발표한 내용에서 아니면 태공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투자란 게 이런 건가? 분명히 선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 일반인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 정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 정도 수준에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내가 밤새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건 뭐지? 뭔가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앞부분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요. 다들 좀 안 보시고 뒤에 하이라이트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적 좋으면 뭐하나? 미국 지금 사기 좋은 10대 주식에서 빠진 하이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특성과 메모리 공급 확대가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풀에 따르면 하이닉스 매출이 257% 증가했음에도 이 낮은 PER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내년도 예상 순이익의 지금 약 한 5배 수준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기업 이익과 비교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도 PER이 낮다는 것은 시장의 실적 지속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선행 PBR은 성장 둔화나 기업 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 모틀리 풀은 하이닉스 PBR이 낮은 원인으로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순환성을 꼽았습니다. 갑자기 왜 PBR로 바뀌었죠? 반도체 산업은 과거부터 경기 순환의 영향을 받았는데 1950년대 반도체 산업 개척자 역할을 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물론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도 이 같은 순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이고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1984년 IPO 이후에 S&P 500 지수를 웃도는 성과를 냈으나 1995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고요? 95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가 1995년 1월 달에 그때 94년, 5년 쫙 올라오면서 3만원에서 15만원 갔었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50분의 1 액분을 했으니까 지금 주가로 따지면 이 3만원이면 1,500원. 1,500원. 지금 주가로 따지면 1,500원에서 3만원? 잠깐만. 15만원 갔으니까 3,000원. 600원. 네, 600원에서 1,500원 간 거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런 주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IMF 때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올라왔었는데, 나스닥이 그때 당시에 2014년까지 전고점을 회복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 영향이 이제 하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반도체 기업이 95년, 6년, 7년 이럴 때는 완전히 레드오션이라서 그 치킨 게임,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2011년까지 엄청난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도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저쪽으로 이제 도망갔고, 메모리 반도체에는 뭐 도시바도 망하고 다 망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망해서 그 SK텔레콤으로 인수가 된 거니까요.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치킨 게임으로 확 이렇게 압축시켜 놨었습니다. 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자, 최근 하이닉스의 가파른 성장세는 HBM 수요 증가가 이끌었는데, HBM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떠올랐고요. 2022년 오픈 AI가 이 챗GPT를 출시한 이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더욱 폭증했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시장 점유율 이 58%를 차지하는 하이닉스는, 이게 메모리 시장 전체는 아닐 거고요. HBM 시장 점유율이 아마 58%일 거고, 26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7%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1242% 증가한 약 94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모틀리풀은 이 같은 호황이 계속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높은 메모리 가격과 공급 부족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가운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순간이 오면 반도체 호황이 하락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모틀리풀은 하이닉스의 PBR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고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낮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되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모틀리풀의 종목 추천 코너인 스톡 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10대 주식에는 하이닉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저 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여기서 PER 얘기하다가 갑자기 PBR로 넘어온 거는, 이거는 PER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하이닉스 얘기이긴 한데, 미친 짓, 월가도 탄실, 한국개미 SK 하이닉 ADR 폭풍 매수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을 피해서 미국으로 향한 서학개미들이 한국 기업인 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 ADR과 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사들이며 투기 양성을 보이고 있고,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CNBC는 코스피 조정을 피해서 미국으로 향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정작 투자 대상은 바꾸지 않은 채 AI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에 다시 배팅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월 미국 주식을 약 45억 달러, 약 6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특히 하이닉스 ADR에 약 8억 4천만 달러가 몰렸고요. 하이닉스 ADR은 한국 원주 대비해서 약 10%의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데다가 변동성까지 커서 이 같은 매수세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인데, 오원 라몬트 아카디안 자산운용 수석 부사장은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ADR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가격 괴리는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한 투기적 과열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선호도 여전했는데, 7월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4개가 레버리지 상장지수 ETF였고요.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이 디렉션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불 3배짜리 이 속설, 이 속설 순매수 1위를 차지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각각 3배, 2배 추종하는 프로쉘스, 이 울트라 프로, QQQ, 이 TQQQ, 이 나스닥 지수 3배 추종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쉘스, 울트라 QQQ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래 시장만 옮겼을 뿐 투자 전략은 바꾸지 않았다고 분석했고, 필립 울 레일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책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투자자가 매수하는 종목은 한국 시장에서 매도되고 있는 것과 같은 AI 하드웨어 테마라고 짚었습니다. CNBC는 한국 개인 투자자 자금이 미국 증시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는데, 미국 시장은 기관과 전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아서 한국 개인의 자금 규모는 전체 거래량 대비 크지 않다는 설명이고요. 다만 특정 종목이나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진짜 계속 방송에서 이 해외 지금 3배짜리 이거 계속 금지시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3배짜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속스, 이 필반 지수죠. 네, 필반 지수 아주 훌륭한 필반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자, 속스 22년도 요때 고점이 얼마냐면요, 185였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되면 이게 270까지 올라갑니다. 요때요. 그리고 이번에 655까지 갔어요. 655까지. 그러면 이 22년 고점 187 대비해서도 거의 4배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1배짜리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그러면 이 필반 지수를 추종하는 3배짜리, 3배짜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3배짜리거든요. 3배짜리 22년 고점 대비해서 24년의 고점이 22년 고점보다 낮아요. 그렇죠? 74불 했다가 이게 6불까지 갔다가 74에서 6불 갔으니까 이 10분의 1 토막 더 난 거죠. 갔다가 겨우 올라와서 70불 회복하다가 다시 이게 8불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불 갔는데 지금 얼마냐면 129예요. 129. 그래서 아까 속스, 예, 그냥 필반 지수 우상향 하는 그림이랑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강국이 돼서 이렇게 많은 금융무사들이 탄생을 해서 해외 가서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벌어 오셔야 하는 거는 너무나 바람직한 건데, 이 3배짜리 이거는 주식 투자를 빙자한 그냥 도박 상품이에요. 도박 상품이다 보니까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배짜리를 막 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죠. 우리나라 3배짜리 코르. 자, 우리나라 3배짜리 코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 2018년 1월 달에 2600 갔을 때 지수예요. 그때 2600 갔을 때 지수가 이때 보면 한 코르가 한 36불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2불까지 빠집니다. 36불 하던 게 2불까지 빠지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3300 갔는데 코르는 이때 지수 2600보다 더 낮죠. 그리고 또 박살나면서 1불 35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63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 72%, 지금 17,000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6,000 한 4, 500 하는데, 그러면 여기 2,600, 여기 3,300보다 2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2배가 있어야 되는데 코르는
요때 2600보다 6600 했었던 2018년 주가보다도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ETF를 그냥 그대로 하게끔 놔두면 이거는 우리가 해외 가서 주식 투자 잘해서 달러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를 빙자한 해외 도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셔가지고 번 돈으로 해외 도박하면서 다 돈을 잃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금지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예. 정책 당국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자유인데 왜 제한하냐고. 개인의 자유인데 해외 불법 도박 못하게 막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있음에도 마약 못하게 금지시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가계비 사상 첫 2000조 금리 상승에 시한폭탄 되나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거래와 주식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자,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가 됐고요. 지난 1분기보다도 한 26조 늘었습니다. 21년 3분기에 플러스 34조 8천억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고요.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의 카드의 미결제 금액까지 합산한 이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합니다. 자, 가계대출 잔액은 24조 9천억 원 증가한 1891조 3천억을 기록했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1200조, 그리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700조. 기타 지출 증가폭이 주담대를 앞지른 것은 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인데 김성준 하는 통계팀장은 기타 대출 증가는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때문인 것 같다며 신용대출 증가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와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시장 금리는 계속 상승세에 있고 실제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넉 달 연속 상승해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오른 3.18%를 기록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도 불안 요소인데 6월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7.3%로 1년 전에 38.1%보다 2배 넘게 늘었고요. 6월 말 잔액 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6.1%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이 변동형 대출금리를 고정형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당장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차주들이 이 변동금리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향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더 인상이 되며 초기 낮은 금리가 향후 가계재정을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제가 재무관리를 처음 배웠을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빼더라고요. 투자를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 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WAC이라고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해서 가중평균 자본 조달 비용. 투자를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항상 조달 비용을 고려하더라고요. 투자는 때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레버리지를 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 레버리지를 잘못 쓰다가는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손실이 나면 2배, 3배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써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설사 전문가들이 썼는데도 이번에 레오폴드도 그랬고 예전에 아케고스도 그랬고 하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만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레버리지 쓰다가 망했어요. 찰리 먼거가 천재가 망하는 거는 레버리지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레버리지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 레버리지 쓰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3.9조 매도 폭탄 비트코인 큰손 스트래티지 MSCI 퇴출 기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미국 스트래티지가 글로벌 주가 지수인 이 MSCI로부터 연내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고요. 지난 14일 MSCI는 영업자산이 아닌 비영업자산을 대량으로 축적하는 이 비영업 기업을 글로벌 투자 가능 지수 시장지수 GAIMI에서 배제하기 위한 신규 기준 개편안을 공개하고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MSCI는 비영업 기업을 비영업 자산을 축적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실제 사업에서 현금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며 시장 움직임의 실적이 좌우되고 외부 자본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회사로 정의했는데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 일반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이 가상자산 펀드처럼 운영되는 회사들을 펀드나 사업개발회사처럼 정량 스크린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MSCI가 지난 5월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이 스트래티지와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일본의 메타플래닛, 영국 우라늄 투자회사 옐로우 케이크 등 3개 종목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가 됐고요. 이 밖에 세계 2위 이더리움 보유사인 샤프링크 게이밍과 대만의 센트 레버러토리스 그리고 트르키예의 리디아 홀딩 등 3개 상장사가 기준 미달로 공개 관찰 대상에 지정이 됐습니다. 관찰 대상 종목은 내년 심사에서 재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수에서 퇴출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지수 제외가 확정될 경우에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의 강제 매도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JP모건은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에 약 28억 달러, 거의 한 4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시장에서 유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고요. 추가 하락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려서 이들 기업의 향후 비트코인 추가 매입 여력도 위축시킬 전망입니다. 자, 스트래티지는 MSCI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일종이라며 지수 제공 업체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적정해야 할 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MSCI는 오늘 9월 30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에 10월 16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개편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오는 11월 정기 지수 리뷰에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느낌은 보니까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것 같은데요. 편출이 되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는 얘 편출됐네 하면서 팔게 되고 그 매도 물량이 한 3조 9천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미 울린 단일 레버리지 수강료 44억 이곳에 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금융투자협회, 이 금투협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거둬들인 사정교육 수강료 수익 44억 원 전액을 청년과 군 장병 등을 위한 공익금융교육에 환원하는데, 자, 금투협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이 관련 ETF 사정교육 수강료 수입 전액을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사업과 금융투자교육은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앞서 협회는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는 와중에 이 수강료 수익으로 이속만 챙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죠. 현재 국내 증시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이 금투협에 필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 5월 해당 상품이 상장된 이후 교육 이수자가 급증하면서 건당 4,000원의 수강료를 받는 금투협은 약 44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협회 측은 교육원의 비영리 운영 원칙과 재정 구조를 설명하면서 공익적 환원 방침을 명확히 했고요. 금융투자교육원 수강료 수입은 회계 규정상 협회 고유 재산과 분리된 별도 회계로 관리가 되고 일반 관리비나 임직원 복지 등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공익 프로그램에만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인데, 실제 교육원은 지난해에도 일반인 대상 현장 교육 7,900명, 청소년 금융교육 26,600명 등 공익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협회는 이번 수강료 수익을 활용해서 금융취약계층인 군장병과 청년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 아울러 수강생 급증에 따른 교육원의 서버 증설과 교육 전문 인력 보강, 동영상 강의 시스템 개선 등 교육 인프라 내실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고, 협회 관계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전 교육 수강료 수익은 건전한 금융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액 재투자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복권, 로또나 복권 해가지고 개인이 부자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복권을 통해서 뭐 하나에 매주 복권 한 장씩을 살 때, 나도 그래도 복권 당첨되면 그래도 큰 돈을 한번 만질 수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희망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복권에서 발생하는 기금은 일정 부분을 좋은 일에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복권 자체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복권을 1년, 10년 장기 투자, 복권 장기 투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스포츠 무슨 기금, 무슨 주택 기금, 공익의 40% 정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배짜리 상품들 해외 가서 불법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도박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탄광촌을 살리고 강원랜드처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금의 일부는 공익에 쓰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해외에다가 그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운용사 좋은 일들만 시키고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익을 위한 기금 안 내잖아요. 이번에 이런 뭐 레버리지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이 돈들, 이 돈들을 당연히 이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르고 내리고 다 터졌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거 2배나 내리는 거 2배나 둘 다 손해가 나 있어요. 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이런 상품을 이렇게 수강료로 터지고, 그죠? 수강료로 44억 터지고 그 2배짜리 투자해서 또 터지고,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일 엔화 구출 작전, 그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이 깨졌습니다. 약 10개월 만이네요. 자, 근데 미일 엔화 요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중요한 기사라서. 자, 미국, 일본 정부가 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15년 만에 공동
개입에 나서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엔화를 구축을 하기 위한 공동작전인데 엔저 탈피를 넘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화를 매입하라. 엔화 공동방어.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연방정부 강요회의 도중에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자리에 놓인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 재무부가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메모지 보셨겠지만 이 할 일, 투두라는 제목 아래 엔을 매입 50억에서 1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외환시장에서 미 재무부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과의 우정의 신호라며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죠. 지난 7월 30일 하루에만 6조에서 7조 엔이 투입이 됐고 이틀 동안 한 10조 원 이상 투입이 됐고요. 앞서 일본은 지난 4월에서 5월에도 11조 7천억 엔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조네요. 100조, 그죠? 이를 합치면 최근에 투입된 자금만 20조 엔이 넘습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24년 15조 3천억 엔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공조를 공식화했고요. 기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은 8월 3일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미국과 추가 공동 개입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일 공동 개입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양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율한 데 따른 결과라는 후문이고요. 지난 7월 말 엔달러 환율이 최고 164엔에 육박해서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두 나라가 공조해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파로 엔화 환율은 요동쳤고요. 지난 7월 30일 밤부터 8월 1일까지 5차례에서 6차례 미일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수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미일 양국이 외환 공조에 나선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갑작스러운 엔고를 막기 위해서 개입한 이후 15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주요 G7과 공동으로 대지진으로 인한 엔화 가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이었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40여 년 만에 엔저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런 이례적인 공조의 배경은 뭘까? 첫째, 미국 국채 방어를 위한 목적이 크죠. 보통 일본 정부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화 자산을 팔고 엔화를 매입하는데 일본의 지금 외화 보유의 상당 규모는 미국 국채입니다. 일본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1조 1,4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최대 해외 보유국입니다. 한 1,500조 들고 있네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하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죠. 미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되고 미국 경제와 증시에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미국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에 4.65% 안팎을 기록 중이지만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금 5.27까지 올라서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7월 29일 FMC 회의 이후 케빈 워신 의장이 향후 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를 내놓지 않자 장기금리가 치솟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조 개입 효과를 극대화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고 미국 국채 수요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데 달러당 엔화값이 한때 164엔에 육박하는 등 40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로 수입 물가와 생활 물가가 치솟아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맞아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양국은 일본이 시장 개입을 위한 달러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 통화 당국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FEMA, 레포 한도 확대도 검토 중인데 이 FEMA는요,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약자인데 FEMA 레포는 각국 외환 당국이 뉴욕 연방은행에 예치한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최대 600억 달러까지 거의 600억 달러면 한 100조 빌릴 수 있는 거다, 그죠? FEMA를 활용하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이 담보로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 국채 매도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재무부의 이번 현물시장 개입은 이례적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팔아서 엔화를 사는 방식을 활용했고 달러를 매각할 경우 달러 가치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베센트 장관이 추구하는 강달러 정책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엔화 매수 개입이 달러 약세 신호로 보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고 JP모건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한 달러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약달러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았거나 달러 약세를 촉발할 잠재적 위험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달러가 아닌 유로를 매도해 엔화를 매수했는데 달러 약세를 유도하지 않으면서 국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위안화 매도 차단 효과인데 미국 재무부가 달러 매도가 아닌 유로화 매도를 선택한 데는 중국 외환 당국의 위안화 매도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는 관측인데 노무라 증권은 미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중국으로 하여금 위안화 매도 개입 명분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고요. 특히 이번 개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다급함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아서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일의 이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엔저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엔화 약세 압력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일본 정부 부채인 만큼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이고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이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의 재정정책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진경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의 대규모 개입에도 구조적 금리 요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6개월 내에 효과가 소진이 되고 엔화는 다시 신저점을 향해 움직였다며 이번 개입은 추세 전환보다는 시간 벌기 성격에 가깝고 추세적 전환을 위해서는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미 연준 긴축 완화에 따른 금리차 축소가 필요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자, 일본 다음으로는 영국, 세 번째가 중국이네요. 벨기에, 케이만 제도, 룩셈부르크,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 스위스, 싱가포르.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 안 되네요. 자, 미국과 일본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의 관심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로 쏠리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와
주식, 신흥국 채권 등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이죠. 엔화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캐리 트레이더의 펀딩 통화 역할을 해왔고 글로벌 위험 자산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 중 하나였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투자 수익과 환차 이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 빌린 엔화를 갚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빌린 엔화를 상환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엔화 약세 지속이라는 이 전제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엔화를 통해 투자했던 위험 자산을 매도해서 이 엔캐리 흐름을 되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BCA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시한폭탄이라면서 엔화가 급격히 반등하거나 글로벌 위험 자산이 급락할 경우 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변수는 엔캐리 자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빅테크와 AI 등 미국 기술주에 투자됐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이 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에도 파편이 틀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 시장 향방이 엇갈릴 전망이고 만약 일본이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에는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과 한국 증시 등에 투자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거 청산되면서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엔저가 길어지면 원화, 위안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에 이 동반 약세가 불가피하게 되고요. 최근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만큼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의 완만한 상승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꼽는데 이때 원화 가치 안정은 물론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증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박상현 애널리스트는 2024년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불거졌던 것은 일본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이벤트고 미국 경제도 견조한 확장세라서 일본계 자금이 미국 자산 시장에서 급격히 이탈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중요한 기사라서 좀 길게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문을 읽는 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워런 버핏이 매일같이 하는 많은 사업가분들이나 투자가분들이 늘 하는 이 부자들의 습관은 신문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 그 좋은 습관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신문 읽기고 저도 신문을 읽으면서 좋은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저도 어차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함께 이 신문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투자 습관인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워서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 읽기 힘드십니다. 이걸 같이 함께 읽으면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의 고수가 되자라고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꾸준히 이 웜의 신박은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되기까지 웜의 신박은 쭉 지속될 겁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